요새는 자고 일어난 물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건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예요. 장사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규모가 X라지라면 우리는 4사 사이즈. 우리나라의 30대 그룹 중에 11개가 무너졌어요. 그 같은 때에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일명 쓰리고가 기업과 개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해진다고 하니 일단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다양한 매체에서 우리에게 경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팬입니다. 우리 박영미 경제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신 이유가 요즘 상황이다 보니까 전문가를 한분 모셔서 여러 이야기를 좀 해보자였어요. 그래서 뉴스만 살면 기준금리 인상, 대출금리 인상, 부동산 폭락, 채권 시장의 신뢰도 하락 등 사실 좋은 소식은 잘 안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이제 문제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저희가 뽑아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은 전문가님이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지금 미 연방준비제도가 계속해서 좀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한국은행도 기준금리가 또 인상이 됐고 이런 속도로 보게 되면은 미국 기준금리도 계속해서 오르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이게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따라 올라가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지난 24일에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올려서 이제 올해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의 일정은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이번에는 0.25%포인트,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으로 올리면서 올해 금리는 3.25%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로는 시장이 기대하는 바로는 이번에는 빅스텝 수준으로만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12월에 미국 금리는 4.5%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시나리오대로만 가도 일단 1.25%포인트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근데 아마 내년 초까지도 금리 인상 기조가 좀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격차는 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될 텐데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따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마치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의 용량이 다른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체격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규모가 X라지라면 우리는 4사 사이즈라. 차이가 좀 네. 심각하긴 하네요. 4사 사이즈는 옷 입을 때만 좋고. 맞습니다. 그렇죠. 경제 체력에서 비교를 단순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4.5%까지 우리가 훌쩍 따라가긴 힘듭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3.25%라고 해도 이것만 가지고도 누적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핫도그 먹을 때 보면 핫도그에 튀김옷을 한 번 입히고 두 번 입히고 그러면 핫도그가 계속 뚱뚱해지잖아요. 0.25%포인트씩 계속 올리고 중간에 0.5%포인트도 올렸지만 이렇게 되면 그때그때는 똑같이 0.25로 생각이 되지만 핫도그의 튀김옷이 계속 두꺼워지잖아요. 맞습니다. 누적된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의 효과를 좀 보자.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환율이 상대적으로 9월 말 이후엔 좀 안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믿는 구석도 좀 있는 것 같고 고민이 되는 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려움, 또 건설사들의 PF 어려움 이런 것들을 주루두루 종합해서 한국은행이 내린 결론이 현재로선 3.25거든요. 종국적으로는 아마 기준금리가
3.75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올해 금통위를 종결을 하면서도 3.5에서 3.75 사이가 될 것으로 보는 금통위원이 많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3.75가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의 지표가 되는 금리가 3.75니까 시중금리는 그보다 훨씬 높을 훨씬 수 높아질 있잖아요. 이미 지금 아마 체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떤 종류의 대출이든 이제는 하단이 5%대, 상단은 이미 8%대에 근접해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내년 1분기가 되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람 중에 신용이 별로 좋지 않다. 최상단은 한 1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금리가 4.5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25, 차이는 1.25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공부해 오기로는 역대 미국 금리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 차이가 1.5%포인트가 가장 큰 격차였던 걸로 제가 네.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러면은 향후 내년의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떤 이런 기록적인 1.5%포인트 이상으로 격차가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1.5%포인트 이상은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서 길이라. 사실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미국의 상황도 올해 11월 달 들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 보면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 아직까지 미국 경제에서 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신호는 포착이 안 됩니다만 11월 CPI 미국 소비자 물가는 이제 12월 13일에 나오거든요. 그때 그 지표를 확인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약간 비켜나지 않았느냐 이런 그 단서들이 좀 엿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는 국제유가가 여전히 비싸기는 합니다만 WTI 기준으로 70불대로 내려왔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를 보니까 78불 정도 되더라고요, 배럴당. 그 유가가 내려오고 임대료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집값 그러니까 신규 주택 착공 건수나 아니면 미국에서 주택 매매 시장을 고려하면 여기에서 주춤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임대료도 좀 떨어질 것이고 그 밖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던 곡물가는 사실 6월 말 이후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 시즌 이후의 물가 상황이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더. 올해보다는 상황이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여기다 희망을 한 스푼 더 토핑을 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저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 좀 끝나야 될 텐데. 저희가 녹화일 기준으로 새벽에 나온 속보를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원하는 몇 가지 얘기 들어주면 이 고통을 끝낼 수도 있어. 뭐 이게 또 희망 고문일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전쟁에 대한 변화 가능성 그리고 중국이 언제까지 저렇게 문을 네, 걸어 잠글 거냐.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그쵸. 아주 이런 것들을 삭제하고 나면 내년에 미국이 어쨌든 지금 감속을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고 감속이 이루어져서 요게 1분기 안에 내년에 마무리가 된다라면 우리가 그래도 1.5 이상 더 벌어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루두루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최악의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이제 변동금리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이제 전세대출, 네.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를 쓰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고 담보대출도 최근에는 좀 그 추세가 바뀌긴 했는데 과거로 보게 되면 거의 8대 2 정도로 변동금리를 선택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만약에 연말이나 내년 초에 어떤 대출 금리가 상단이 9%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지금의 변동금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사용자분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일단 원리금 상환 부담이 굉장히 커진 게 맞고요. 이론적으로 내가 4%대 대출을 받았다. 근데 이게 8%가 됐다. 와우. 그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잖아요. 현기증 난다 싶은 분들 많을 텐데 앞자리가 달라질 거예요. 원리금 상환하면 내가 100만 원 이자 물다가 200만 원씩 원리금을 상환한다. 생활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쉽지 미치는 않은 것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우리가 겨울에 춥다는 전제로 깔고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덜 춥네, 더 춥네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투를 좀 더 두껍게 입기도 하고 모자, 스카프, 뭐 장갑 다 완전 무장하기도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일단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나는 적금도 들고 있는데 대출도 갚고 있어. 당분간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그쵸. 건가요? 내가 적금으로 이자 5% 넘게 준대. 근데 대출 금리가 막 7% 이렇게 된다. 적금 깨고 대출 먼저 갚아야죠. 그쵸, 지금 그쵸. 상황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이게 아마 내년에는 대상자가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변동금리로 고금리로 고생하시는 분들 고정금리,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드리는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상품이 네,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해당되는지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내년에 아마 집값 기준을 시세 기준 한 9억까지 올려주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건 저의 예상인데 그 대상이 확대가 된다라면 서울에서 중위 가격 이하의 집을 구하신 분이나 특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 보실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든 지출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버틸 수 있는데 금리가 더 올라가서 이게 원리금 금액이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전세 대출이 이자가 더 올라간다면 사실 이제 이거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만약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계층들이 채무불이행으로 무너진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정말 무서운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을 금융권에서 그러니까 경제기사에서 보시는 용어로는 금융권의 시스템적 리스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차주들이 상황이 어려워져서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고 이른바 돈을 밀리기 시작하면 그렇죠. 금융권이 부실해집니다. 그러면 금융권 부실이 금융사들도 그들도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이 연쇄적으로 금융권 전반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건데 말씀하신 상황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고 거기까지 가지 않게 여러 가지 완충 장치를 만드는 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에요. 말씀드렸던 그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랄지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금리를 좀 인하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을 찾는달지 이런 것들을 해 가는 것인데 글쎄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이제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했기 때문에 신용이나 아니면 본인의 소득 이런 것들이 좀 높게 평가되는 분들을 위주로 대출이 맞습니다. 나갔거든요. 자, 아직까지 그런 징후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능성에는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개인도 포트폴리오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죠. 사실 뭐 대출 받는 게 뭐 DTI, DSR 등 소득 대비 좀 심사가 까다로웠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무너지진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정리를 좀 하고 네. 그런 게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근데 정말 저는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실수요자들은 어쨌든 이제 부동산이 좀 많이 떨어지고 흔히 말하는 좀 폭락을 겪어서 내가 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입구가 열렸으면 네. 좋겠는데 집값이 못 떨어지도록 정부 쪽에서 계속해서 정책을 내놓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집값 하락을 방지한다라기보다는 보다 정확한 표현은 집값의 단기 폭락을 막는다. 완충 장치를 만든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좀 잡으면서 내리막길을 간다는 뜻인데 왜 그러느냐?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집값이 너무 최근 몇 년 동안 폭등 수준으로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 집값은 떨어져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값이 폭락하는 상황이다라면 다른 경제 시스템도 굉장히 무너져 있다는 뜻이에요. 집값이 폭락할 때 모든 조건은 건강한데 부동산 가격만 하락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근데 최고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그 정도 떨어지려면 경제가 망가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적당선에서 거품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일자리 줄어들고 기업들 어려워지고 건설사들 뭐 어디 부도납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실물 지표에서 경기가 굉장히 둔화가 되거나 이제 위축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주 단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집값이 단기에 폭락한다. 샀을 때보다 뭐 만약에 한 50% 떨어졌다고 해보죠. 은행들이 담보대출을 할 때 어디까지를 버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담보물건의 가치가
어디까지 떨어져도 은행이 버틸 수 있느냐 이거 보통 40% 하락으로 보거든요. 40%요. 그러면 은행들도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권이 순서대로 무너진다. 경제 시스템이 도미노로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부이든 단기간에 자산 가격의 급락은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오는 최근의 조치들이 건설사가 단기 자금이 없어서 너무 어렵다라고 하니까 단기 자금 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 그래서 회사채 시장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정책의 방향이 규제 완화잖아요. 지금은 맞습니다. 규제 지역을 풀어준다. 근데 규제 지역을 풀어줘도 지금 매매가 안 됩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이 그렇고 실수요자들 대상으로 그 LTV를 대폭 완화해주겠다. 그 집 살 수 있는 사람 사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거는 DSR이라는 함정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그래도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트여주겠다. 분양시장에서 12억 원까지 중도금 대출할 수 다시 있는 시작됐죠.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주는 일련의 과정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경에 저희가 이제 임대차 3법이 딱 이제 실행되고 2년이 되는 그 해라서 네. 이게 엄청난 전세난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세난 대란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세 대란은 전혀 없었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흔히 말하는 월세를 그런 상황이 엄청 심해졌다고 듣고 있거든요. 네. 세입자를 못 구하는 네.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건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금리예요. 아, 금리군요. 그러니까 금리 앞에 장사가 없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그 전세난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금리가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이렇게까지 높은 레벨로 올라갈 줄은 다들 상상을 못했던 거죠. 전쟁이 날 줄 누가 알았으며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이렇게까지 치솟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되니까 이제 포지션이 바뀐 겁니다. 공수가 교대되는 셈인데 집값이 단기간에 폭등했으니까 전세 가격도 그에 준해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 전세 상황이 보니까 전세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집값이 조정돼서 집값이 전세가 수준으로 떨어진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세 가격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문제는 그 사이에 비싸게 전세 보증금을 받았던 집주인들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이 돈을 맞춰서 내주고 새로 세입자를 받을 텐데 이 돈에 여기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는 없습니다. 거예요. 예. 왜냐? 전세로 들어오려는 분들도 첫 번째는 아, 집값 떨어지는데 우리 집 깡통 전세 되는 거 아니야? 걱정 당연히 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 금리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하단이 5%, 상단은 8% 근접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야, 그 돈 주고 전세 갈 바에는 월세 가지. 월세가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갚는 이자보다 더 싸. 이렇게 되면 월세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집값이 더 하락한다면 전세금을 제때 못 받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시고 이자가 비싸니까 그러면 보증금 부담이 적으면서 이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월세가 낫지 않아? 그래서 월세 100만 시대가 처음으로 열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사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계신 거죠. 한 달에 주거 비용으로만은 100만 원이 나간다? 근데 중요한 게 그냥 내 집에 대한 원리금 상환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 집을 임차했다는 이유만으로 100만 원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소진되는 비용이죠. 네, 그렇죠. 엄청나 보이는데 전세도 일부 금액을 대출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대출 금액을 충당했을 때 나오는 이자가 이제 월세랑 당연히 비교가 되고 야, 뭐 전세이자 120만 원 내나 월세 100만 원 내나 20만 원이라도 아껴보자. 그렇죠. 네, 그러고서는 월세를 선택하게 네. 또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고민하시게 되는 거고 이게 비교 대상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실질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눈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기준점이 바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매든 전세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리 앞에선 장사가 없는 것 네.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한 최근 4, 5년 동안 자고 일어나면 막 1,000만 원씩 올라가 있는다고 했거든요, 집값이. 맞아요. 엄청난 네. 이제 폭등기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조정기에 좀 접어든 것 같거든요. 대출 규제도 많이 이제 완화가 되잖아요.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좀 다시 활성화가 될까요?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물가와 금리 이게 진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사용하게 되는 그 품목들에 대한 물가가 워낙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4끼, 5끼 먹지 않아도 식비가 그냥 자연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많이 올라갑니다. 그것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이자가 1년 사이 거의 2배가 됐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빚을 얻어서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한다. 이거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가장 또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네. 게 뭐가 있냐면 실수요자들, 내 이제 집을 어쨌든 구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계속 부동산 동향을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대출 금리도 높고 집값도 높지만 집을 꼭 구매해야 되는 실수요자들은 구매 시점을 어느 정도에 잡으면 괜찮을까요? 일단은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하셔야죠. 미국이 추가로 금리 인상을 안 한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터미널 레이트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FOMC 회의 끝나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안 올려도 될 것 같아. 유지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선언이 나오는지 TV에서 더 이상 물가 기사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시점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체감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새는 자고 일어난 물가 얘기하잖아요. 계속 그 얘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고급 식재료만 판다하면서 등장을 했던 플랫폼에서도 이제 최저가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른바 강남잼 판다고 했던 그 채널에서도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이 최저가 치킨 사려고 줄 선다 이런 기사가 더 이상 안 나올 때 물가 얘기 안 나올 때 금리를 더 올렸다는 게 그 8시 뉴스, 9시 뉴스의 첫 번째 소식이 아닐 때 그때부터 이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있을 테고 본인의 자금력을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셔야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금리가 안 올라가도 내가 자산으로 든든하게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는 거랑 자금의 플로우가 있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에 충분히 써도 될 만큼 우리가 자금의 순환이 되는 가구인가.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대졸 맞벌이 가구인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모아둔 자산은 아직 없지만 우리는 월급이 좀 든든한 편이라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정도 집값이 하락했으면 들어가도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 그리고 단기간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거나 이럴 예정이 없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이라면 고려해 보실 만한데 우리는 아이를 키워서 정주해야 되고 맞벌이지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 태어나면 한 명은 쉬어야 되고 이런 사정을 고려하시면 섣불리 아직까지 들어가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네.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 좀 재밌게 봤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IMF 그때 상황을 모티브로 만든 실화 기반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IMF 때는 초등학생 정도 수준이라 네, 생각보다 나이가 제가 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몰랐어요. 저 같은 2030 세대는 그 시절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IMF 때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좀 심각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그래요. 저는 IMF 때 대학생이었습니다. 아, 네. 그때 생각해보면 아주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30대 그룹 중에 11개가 무너졌어요.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뭐 한보, 뭐 진로, 기아 이런 곳들이 순서대로 무너졌고 쌍방울, 혜태 마찬가지고 사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세계 경영을 내세웠던 대우가 무너진 일. 대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우 문어발식 경영하면 나오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대학생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삼성이 지금의 삼성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뭐 그때는 졸업하면 어느 회사 가고 싶어? 대우 가야지. 이런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강연도 참 많이 했고요. 그 대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가 한때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뭐 학점 경쟁 굉장히 치열하지만 그때는 그냥 그래도 사대문 안에서 학교를 졸업했어 라면 취업 걱정은 그 전까지는 크게 하지 않았던 저희 바로 위에 뭐 2, 3년 선배들은 지금은 다 사라졌는데요. 종금사라고 해서 그 금융회사인데 종금사에 이제 들어가면 월급도 많고 회사에서 회사 돈으로 MBA도 보내주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알고 보니 우리 거품 위에 있었던 경제이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당시에 뭐 환율 이런 거 숫자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우리
환율이 고점 찍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9월 28일 상황입니다. 장중에 1,422원 위로 올라갔었는데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실제로 IMF 당시에는 환율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당시 환율이 장중 최고의 1,964원까지 갔었네요. 거의 2,000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그 IMF 외환 위기가 오기 전에 97년 그 종전 상황, 96년까지 환율이 거의 절반이었거든요. 그때 미국에 내가 유학을 갔어 뭐 이랬던 사람들은 그냥 순간 내가 쓸 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똑같이 송금을 받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외식업계의 왕 백종원 씨도 그때 당시에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목조주택 같은 걸 건설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이분이 건자재를 수입을 했었거든요. 수입해서 이거 가지고 집 짓는 사업했었는데 환율이 이렇게 되면 그냥 앉아서 절반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 생애 아마 가장 큰 실패가 이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체가 부도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가 그 다음에 일어섰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당시 상황이 그 정도였고 대학생이었던 제가 아주 체감적으로 느꼈던 건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사장님이 제가 돈가스 집에서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어느 날 내 알바비를 줄 돈이 없다. 갑자기요? 갑자기. 난 일 다 했는데 한 달 다 채웠는데 돈가스로 가져가는 건 어때? 돈 대신. 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돈가스로 받아 가셨나요, 혹시? 땡큐 하고 돈가스 이만큼. 아, 왜냐하면은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지금도 아마 아르바이트 구하기 어려우실 텐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 멀쩡하던 회사들이 자고 일어나면 무너지는 상황. 그래서 그때는 휴학하는 사람들 많았고요. 그 아버지들이 아침에 양복 입고 나가서 일하는 척하면서 공원에 이제 모여 있다가 돌아온다. 아마 요즘 세대들은 그 느낌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오락실에 이렇게 그 수트를 입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았습니다. 집에는 회사 간다고 해놓고 갈 데가 없으신 거죠. 그리고 지갑도 얇아졌으니 그때만 해도 오락실 가서 이제 앉아서 아케이드 게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담은 노래도 있었죠. 한스밴드. 한스밴드 노래 보면 아빠를 오락실에서 만납니다. 엄마한테는 비밀이라고 아빠가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아빠가 실직해서 오락실에 가 계셨던 거예요. 정말 웃을 수 없는 일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최근 상황을 IMF 외환위기 시기랑 비슷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때랑 근본적으로 원인이 다르기도 하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는 제가 일선에서 굉장히 열심히 취재하는 경제부 기자였습니다만 그때랑도 사실 좀 달라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때와 비교한 그때 수준의 위기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은행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대출금리 올랐다고 하지만 나는 뭐 내 앞으로 대출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난 앞으로 대출 받을 생각도 없는데 물가 뭐 예를 들어 1,000원 하던 게 1,200원 됐으면 뭐 200원밖에 안 올랐는데 하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계속 오르면 이게 기존의 대출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영향은 있을 것 같거든요.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이 좀 미치게 되나요? 그게. 금리가 오른다는 건 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비용을 추가로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즘에야 환율 기사에 관심들이 생기셨겠지만 뭐 일상적으로 경제 기사를 그렇게까지 면밀히 안 보시는 분들은 환율에 그동안은 관심이 없으셨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야 환율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근데 환율 보면 어제보다 10원 급등한 뭐 5원 급등한 이런 표현이 나올 때 10원 가지고 왜 이래 사람들 왜 이렇게 그릇이 작아 이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10원이 오른다는 건 우리가 수입해서 쓰는 모든 물가, 모든 것의 단가가 평균 10원 이상 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가로 치러야 하는 전국적인, 전사회적인 비용을 생각하시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 뜻이고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금리도 보면 지난달보다 뭐 0. 몇 % 올랐다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 그리고 그거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소폭인데
근데 이 소폭의 그 금리 인상, 아주 단적으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가면 전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그냥 기계적으로만 산출을 해도 1년 동안 3조 4천억 원이 늘어납니다. 와.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추경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추경 편성해서 지원하는 규모가 슈퍼 추경이라고 할 때 15조에서 20조 원 사이고 미니 추경이라고 할 때 몇 조 원에서 10조 원 그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0.25%포인트만 올려도 그 정도 부담이 삼조가. 늘어나면 우리 작년부터 금리를 꾸준히 올렸잖아요. 이 비용 부담은 우리가 경기가 진짜 안 좋을 때 진통제 쓸 때 쓰는 그 추경 예산 그 정도 규모의 금리 부담을 이미 느끼고들 느끼고 있는 계신 거네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대출이 없어도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회사채 시장에서 돈을 굉장히 비싼 이자로 빌려와야 되거나 아니면 대출받기 어려워지거나 이러면 그 회사 사람 안 뽑겠죠. 나의 취업 전선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우리 회사가 단기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고 고금리로 빚을 빌려와야 한다. 그러면 어느 날 이메일로 전사 공지가 뜰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정이 어려워서 임금을 동결하거나 깎아야겠습니다. 사업부를 정리해야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빅테크들 상황입니다. 아마존이나 아니면 애플 이런 회사들이 감원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돈을 조금 벌게 되고 광고 수입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감원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한국하고 그들하고는 고용 문화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절대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이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아무래도 나는 대출 없는데 했던 사람도 취업에 대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너와 나의 문제가 진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네요. 네. 이제 환율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환율을 매일 체크를 해요. 왜냐면은 저는 거의 대부분의 고가의 전자제품을 살 때 달러 좀 있으신가 봐요. 해외 집에. 직구를 주로 합니다. 1,200원대 초반만 할때라고 하더라도 사실 국내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는 관세 부가세를 내더라도 들여오는 게 훨씬 이득이었는데 며칠 전에 1,400원대가 잠깐 올라갔을 때는 이게 전혀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근데 IMF 때 뭐 1,900원이었다고 하니까 더 그런 것 같고 그러면은 어쨌든 1,400원 찍었다가 지금 한 1,330원, 20원 요 정도 네. 수준으로 좀 다시 안정세 접어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다시 1,400원대로 올라가지는 않겠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여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넘어야 하는 허들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12월 13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소비자 물가 CPI가 나올 텐데 뭐 이게 확 튀어버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고요.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러를 사느냐 다른 나라 통화를 사느냐 보면 이제 고점 찍고 내려갔다 이게 대세인 것 같거든요. 혹여 아주 단기간에 큰 악재가 있어서 1,400원에 근접하게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저는 이제 오히려 지속 기간이 문제라고 봐요. 한 번쯤 뭐 터치하고 내려올 수도 있죠. 그쵸. 아주 단기 악재가 크게 있다면.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가 9월, 10월에 크게 걱정했던 그 초고환율의 상황이 레벨로서 연결될 거냐 그렇게 보진 않고요. 혹여 악재가 있더라도 바로 소화가 될 것이다.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인사할 때도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제 쓰리고가 좀 기업들과 개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자 뉴스 보니까 네.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성장치가 이제 1%대로 하향 조정됐더라고요. 네. 그런 말 즉슨 경기 침체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내년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오는 걸까요? 지금 한국은행이 24일에 기준금리를 올해 마지막으로 올리면서 어떤 전망을 내놨냐면 내년 연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7%라고 네, 했습니다. OECD가 앞서 내놓은 통계를 보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1.8%로 예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국제기관보다 한국은행이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인데 1.7이든 1.8이든 중요한 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 성장률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점이에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했을 때 물가를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 이걸 우리가 2%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연간 1.7% 성장할 거라는 예상은 잠재 성장률을 밑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높고 물가는 한동안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어떤 시선을 경계하냐면,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보더라도 일각에서는 굉장히 큰 침체가 올 거다, 우리 큰일 났다, 다 죽었다, 이런 그런 평가들을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참 주의해야 하는 표현이고, 자기 실현적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일 났다, 다 죽었다, 우리 난리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작은 문제가 커져서 실제로 그 큰 만큼의 부담을 안게 될 수 있거든요. 침체는 오겠지만 정말 그렇게 이른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같은 대침체가 올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속도가 그때보다는 조금 빠를 것 같고, 앓고 지나가야 하는 병인데 아주 독하게 앓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각자 우리들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은 필요할 테고, 내년에 한동안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물가도 올라가면 체감하는 고통지수는 좀 높겠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처럼 아주 오래 고생할 거냐, 그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년에 경기 침체는 확실하게 되는 것 같고, 네. 좀 이런 것들이 2, 3년 동안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 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같은 때에는 부채를 줄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채들이 종류가 좀 다를 텐데,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다거나 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쓰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카드 단기 대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금리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순서대로, 금리의 순서대로 부채를 줄여나가시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영끌족들, 지난해 그쵸. 꼭지에서 혹은 상투를 잡으셔서 집을 구입하신 분들은, 근데 이거를 일각에서는 또 던져야 된다, 지금보다 더 떨어지고 뭐 대폭락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 방식이 권장할 만하다고 보진 않아요. 기왕에 집을 구입을 하셨고 본인이 실수요자다, 장기적으로 나는 여기서 살면서 이제 정주할 생각이다,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시간 좀 견디시고 장기적으로 5년, 10년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단기간에 집을 사고 팔면 또 비용이, 수반되는 크죠. 비용들이 네,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자 부담이 지금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인데, 만약에 5년을 본다고 치죠. 5년 후의 상황이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1, 2년 정도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안심전환대출 같은 상품으로 갈아타셨다가 시간을 좀 벌어보시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자 부담 있으니까 좀 던지셔야죠, 이거는 저는 좀 책임감 있는 조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들을 하시고, 나는 실수요자인데 아직 집 안 샀고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고요. 현금을 확보하셔서 때가 왔을 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두시는 거, 이런 것들 필요할 거고, 한동안 우리 그런 거 있었습니다. 욜로. 욜로죠. 오늘만 산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아끼고 노력하고 막 개미처럼 모아야, 티끌 모아야 티끌이다, 이런 좌절감이 만들어낸 용어이기도 하고, 다른 한 가지는 아끼다가 뭐가 된다, 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매일매일 이 작은 노력들이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종잣돈을 모아서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두시는 게 필요하고, 이직, 승진, 연봉 협상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당분간 좀 어렵다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취업을 이미 하신 분들은 지금 있는 일자리 꽉 붙드셔야 돼요. 꽉 붙드셔야 되고요. 지금은 사실 기업들도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경력 채용 이런 것들, 그 잡 오프닝이 안 될 가능성이 크고, 얘기가 됐다가도 이게
그 취소가 될 수 있는 취소되죠. 상황이거든요. 함부로 움직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또 뭐 창업 이런 거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해서 매크로가 돌아가는 상황을 면밀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올해 증시 보시면 결국은 금리를 올린다, 환율이 어떻다 이런 걸로 돌아가는 시장이잖아요. 저는 올해 이 1년의 증시가 매크로가 좌우했던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도 그럴 것 같고 이런 상황을 보시면 재미없고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꾸준히 듣다 보면 어느 날 귀가 열려요. 열리죠. 이게 마치 토익할 때 LC가 어느 날 들리는 것처럼 꾸준히 그냥 자장가 듣는다 생각하시고 출퇴근길에 경제 뉴스 같은 것들 틀어놓고 들으시면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박영미 경제평론가님 덕분에 네. 저의 지식 수준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된 것 진짜요? 같습니다. 예, 한 0.5는 업단계 되지 않았을까요? 한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오늘 뭐 부동산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경제 얘기도 많이 했는데 꾸준한 관심이 있어야 그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전문가님의 시선을 제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 좋은 인연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가서 저희가 더 발전한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